대검찰청 등의 특활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나 특위를 통해 정부 전체 특활비를 점검하자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감찰 지시는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이라며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4명, 검사 출신 7명이 추천됐습니다. 야당 측 한 후보가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라고 발언하자 여당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해 후보 압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여가위에서 야당이 이정욱 여가부 장관의 보고를 거부하면서 회의가 10여 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성인지 집단 학습의 기회라고 한 이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선 기획단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의 공천 방향과 어제 마감된 공수처장 후보군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으로부터 들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과 함께 공수처장 후보 심의와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논란 등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법사의 쟁점 현안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N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도 예결위 생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니 돈이라고 지칭한 특수활동비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법사위가 진행한 특활비 현장 검증은 뚜렷한 결과물 없이 여야 공방만 더욱 크게 불러왔고요. 국민의힘은 정부 전체 특활비를 점검하자며 공세를 폈습니다. 보도에 장정현 기자입니다. 특수활동비로 번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된 특활비 논란은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대검과 법무부 현장 검증 후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총장이 개인적인 용으로 쓴 특활비 내역은 없었고요. 대검은 그나마 자료를 좀 충실하게 낸 것이 법무부는 지출 결의서라는 딸랑 하나 내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예결위에서도 야당은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10억 원이 법무부 검찰국으로 넘어간 것이 2017년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졌습니다. 검찰국에서 10억을 가져가서 쓰는 것하고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를 청와대가 일부를 쓰는 것하고 이게 차이가 있나요? 홍남기 부총리는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청은 독립소관으로 예산을 편성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법무부의 한 소관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좀 사례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추 장관이 제기한 특활비 문제를 문재인 정부 전반으로 넓혀서 짚어보자고 요구했습니다. 국정조사라든지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전체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더욱 고삐를 조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표적수사, 제19 감싸기, 봐주기 수사 없는 검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윤 총장의 행보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내 멋대로 싸워보자는 광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맞받으며 공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특수활동비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 특활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특활비, 무엇이 문제인지 김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찰에 이어 법무부까지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붙는 모습입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합니다. 국회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방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지만 증빙 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특수목적 활동 내지는 수사 활동이나 또는 방첩 업무라든가 이런 데 한 데를 카드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으로 같은 특수활동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특활비 규모를 40%가량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혁명적일 정도로 축소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특활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눈먼 쌈짓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특활비 논란은 검찰과 국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검찰에선 지난 2017년 검사들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돈봉투가 오갔던 이른바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졌고 국회에선 교섭단체 대표가 매달 6천만 원, 자주 열리지 않는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장도 매달 6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아 비판이 제기되자 대폭 축소했습니다. 대검찰청 특활비 논란을 계기로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어제 마감됐습니다. 오늘 변호사협회와 법원, 법무부 그리고 여야가 추천한 후보자 11명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추천위는 오는 13일에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할 예정인데 야당이 공수처 출범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선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결과 총 11명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위원장인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여당 추천 후보자는 전원 판사 출신, 야당은 전원 검사 출신이어서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전종민 변호사와 건동주 변호사를, 국민의힘 추천위원 이현, 임정혁 변호사는 강찬우, 김경수, 석동현, 송기호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추후 검찰 대상 수사에서 제19 감싸기를 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도 수사기관인 만큼 풍부한 수사 경험이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천위는 오는 13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의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심사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선정되는데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선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이른바 합법적 비토권을 야당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한 공수처장 후보자 석동현 변호사를 옹호하며 공수처의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공수처에 지금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지. 공수처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넣은 게 더 문제지. 민주당은 야당이 비토권을 악용해선 안 된다며 이달 안에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추천을 완료해야 합니다. 후보 검증이 발목 잡기의 핑곗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천위가 오는 13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목,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다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을 사용하면 후보군 추천 작업을 다시 해야 하고 공수처장 임명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의 거취 문제로 파행됐습니다. 야당은 이 장관이 여성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위 전체 회의에선 유은혜 부총리의 관사 사용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여가위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 회의가 10여 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야당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성인지 집단학습의 기회라고 한 이정욱 장관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심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학습은 국민들이 받으라는 거냐? 국민들한테 성의식이 낮다고 교육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오히려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당도 이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그래서 촉구드리고요. 이 장관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정춘숙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면서 여가위의 예산안 심사는 중단됐습니다. 교육위 전체 회의에선 윤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 장관 관사를 파견 교사에게 내준 것과 관련해 야당이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부 파견 교원에게 관사를 지원한 내역이 없다며 장관의 개인적인 특혜 아니냐는 겁니다. 교육부에 파견된 교원 225명이고요. 그중 아무에게도 관사를 지원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 김모 파견 교사에게만 1년 넘게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관사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도록 했으니 그게 특권을 준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유 부총리는 파견 교사에겐 방 하나만 제공했을 뿐이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신이 관사를 이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일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반 이상을 일산에서 다니는 건 사실입니다만 세종에서 일정이 있거나 또 늦게 끝나거나 하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세종에 머뭅니다. 그렇게 들은 정보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또 해당 파견 교사가 유 부총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3조 원 규모의 정부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유 부총리는 의심이 과도하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 이제 바이든 시대가 열리는데요. 정치권도 이 바이든 당선인과 접점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물밑 접촉을 앞으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일단 문 대통령과 여야 모두 한미동맹 강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한미동맹 강화를 이제 한 목소리로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과도한 방위비 이제 분담금 요구도 있었고요. 또 비핵화 부분에서 이견도 있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컸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 수석 안보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또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분야 등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난 70년간 지구상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 왔습니다. 양국의 평화, 경제 번영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치권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3차례나 지냈고요. 또 한반도 문제에도 이해가 높다는 점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바이든 시대 이후에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온도차 또 방향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여야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이라는 공통된 목표는 일치한데요. 항상 그렇지만 좀 방법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원칙 있는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프로세스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빠르게 외교 채널 가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요.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100일이 중요합니다. 바이든 새 행정부의 한반도와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외교적 소통 노력이 중요합니다. 네, 반면 이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해온 주장입니다. 네. 북한한테는 이제 당근만 주면 안 된다. 확실한 비핵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되거나 취소되기도 했기 때문에 원칙 있는 비핵화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미 양국의 잘못된 대북 정책과 오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키워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북핵 폐기와 한미 군사훈련 복원 등 원칙 있는 한반도 정책으로 복귀를 기대합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인맥도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그 미국이 최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생각 또 정책을 이해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인맥을 통한 접점을 찾기 위한 그 외교적인 노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가장 인연이 깊은 인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꼽히는데요. 네. 김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초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부터 친분을 쌓았다고 하고요. 또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2001년 방한했을 때 일화도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김 전 대통령에게 넥타이가 멋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김 전 대통령이 넥타이를 그 자리에서 풀어서 바꿔맨 뒤에 행운의 상징으로 이를 간직해 왔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배석했던 현재 민주당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있고요. 또 바이든의 외교정책 고문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을 쌓고 있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여권에서 바이든 인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단연간 외통위에서 활동하면서 바이든과 가까운 상원 의원들과 또 인연이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등의 역할에도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야당에서는요, 박진 의원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박진 의원은 지난 2008년 한미의원 외교협회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당시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과 1시간가량 독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의원이 어제 지난 2008년 7월 31일이죠.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실에서 네. 바이든 당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출신인 조태용 의원의 이름도 이제 많이 오르내립니다. 네. 외교부 근무 시절 당시 이제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해서 오바마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두루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인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인 의회 외교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 이제 한반도 TF가 오는 16일부터입니다. 다음 주가 되거든요. 4박 네. 5일간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고요. 또 국회 외통위 차원의 초당적인 방미단도 다음 달 이제 미국 방문을 위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이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매년 10만여 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 안전 문제는 정파 간의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며 초당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도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전통적 방식의 노동관계법 영역에서는 재반 문제 해결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낮은 처벌 수위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법을 제정해 기업이 안전 예산에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을 해도 그 기업이 마땅관리자 처벌하고 벌금도 400만 원, 500만 원 수준이니까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투자는 안 하고 현장은 안 바뀌고 이런 좀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위험공법 사용 요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하청 노동자까지 중대재해 피해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정의당에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오늘 윤우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을 갖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공동 결의를 통해 무분별한 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지원 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특히 우리 사회 기능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대책 수립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노동계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당 제명결의 무효 소송을 1심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12부는 당의 탈당 의결 이후 차 전 의원이 당의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이 일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한 방송 토론회에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새로 임명된 이믹상 국회 예산정책처장과 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믹산 예산정책처장은 예정처의 업무인 의정지원 활동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관의 제도와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만흠 입법조사처장은 입법 지원 조직으로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10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선언한 이후 우리 정치권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들의 미 대선 결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의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머리를 맞댄 한미일 의원들,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여야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적 영향과 미중 관계 등을 두고 미일 의원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박진, 조태영 의원은 오늘 오전 7시부터 약 1시간 반가량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 대선 결과의 영향 및 미중 관계를 주제로 제28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는데요. 한미일 의원회의는 21대 국회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일본 측에서는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의 참의원과 중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선 미국이 세계보건기구나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등 다자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야당 의원들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1983년 미국에서 망명 중이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주고받은 편지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편지는 어제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이 공개한 것이기도 하죠. 이후 한미일 의원들은 중국의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재확인한 뒤 내년 1월 중에 세 번째 회의를 갖기로 하고 화상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한미일 화상회의에 이어서 다음 달 중순에는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 5박 6일간 일정으로 방미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발빠르게 진행되는 초당적인 대미외교, 새로운 한미 동맹의 든든한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최근 야권의 혁신 방안으로 신당 창당을 제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야권 재편론을 놓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옛 바른정당에서 뜻을 함께했던 장제원 의원과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이 SNS를 통해서 설전을 벌이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양측의 입장 어떻게 달랐을까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신당 창당론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 원장이 안 대표의 잦은 창당을 비판하자
야권 재편에 찬성하는 장제원 의원이 지원장의 탈당 이력을 대면서 정면 반박에 나선 건데요. 안 대표의 제안이 나온 이후 장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통합이나 노 전 대통령의 통합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통합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원장은 정치 입문 9년 만에 5번 창당이라며 반문 연대를 해서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오늘 다시 페이스북에 지원장이 2016년 바른정당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미래통합당을 거쳤던 전력을 거론하며 5번 창당이 그리 잦은 것 같지 않다고 안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장 의원은 우리의 일그러진 정치 이력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야권 인사 중 정치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면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무소속 모두가 힘을 합쳐 집권하는 것만이 정권을 상납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 창당의 뜻을 함께했던 두 사람이 안 대표와의 야권 연대 방법에서는 결을 달리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야권 재편, 신당 창당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큰 힘을 얻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장제원 의원과 지상욱 원장처럼 당내 일각에서는 엇갈리는 평가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찻잔 속 소용돌이에 그칠지 좀 더 확산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여야가 내년 보궐선거 준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당의 준비 상황과 어제 또 마감됐죠. 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련된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이신 박성준 의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 선거기획단이 어제 출범을 했어요. 후보 공천 준비에 나섰는데요. 후보자 검증 강화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이 검증 과정에서 특히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신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시 또 부산시 시정 행정 공백 초래한 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이제 깊이 사과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네. 이제 선거기획단이 발족하면서 더 낮게, 더 책임 있게 시민과 함께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 차원에서 성찰의 자세를 통해서 서울과 부산 시민 여러분께 다짐하는 자리인데. 핵심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검증, 공정한 경선, 그런 가운데 가장 유능하면서도 또 훌륭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내년 보선이 치러질 서울 부산 지역의 정당 지지율이 야당이 더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 민심은 결국은 여론의 그 잣대가 되는 건데 지금 민주주의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하는 민심의 반영도를 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겸허히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 지역의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온 것은 경제적인 변수가 작용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재산세 감면 기준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서 이런 정책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서울과 부산의 민심이 요동쳤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하고 이제 세금에 대해서 민감성이 높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반영됐다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당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도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추진단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청년위원회에서도 지금 다음 또 이 보궐선거를 위해서도 무엇이 또 더 나은 것인지 미래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수처 소식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공수처를 이끌 첫 수장의 후보군이 지금 윤곽을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 기관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 자체를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때는 야당도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은 그 책임지는 인물에 대한 추천을 하는 것이 당연히 정치적 도리인 건데 네. 공수처 자체를 부정하는 인물을 추천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도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석동현 전 검사장이 공수처가 괴물이라고 하는데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맞다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석동현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전신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아마 총선에 출마하려다가 경선에 탈락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수처의 입법 취지라든가 공수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절한 인물이었는지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립성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정치 중립성에 대한 부분이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은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11월 안에 이제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조속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이 공수처장 임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정에 좀 차질이 생긴다면 이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좀 있으신 건가요? 그래도 일단은 이제 공수처 그 후보 추천위원하고 또 그 공수처장 후보를 좀 추천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수처 출범이 지난 7월 15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입법부라는 것은 국회에 정해진 절차를 잘 따라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특히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왔는데 야당에서는 사실 좀 지연 전략을 해왔거든요. 그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야당이 그 공수처 관련 처장과 관련해서는 비토권도 있고요. 네. 또 그 야당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희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 출범에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법안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이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의당의 1호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기로 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정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중대재해방지법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라든가 또 조호영 원내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죠.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 네. 총론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론에 들어가 보면 좀 세부 입장 정리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또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또 기업의 조직 문화라든가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지난 7월 9월 7일 날이었습니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걸로 저도 좀 알고 있고요. 또 우리 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이런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이제 법안이 나온다고 하면은 서로 대체 토론이라든가 네. 보다 나은 어떤 법률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는 더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활비와 월성 1호기 수사 등 여야의 공방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법사위와 여가위 소속이시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전 의원님은 법조인 판사 출신이시죠? 네. 예, 그러시다가 이번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네. 짧게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법조인 할 때랑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법조인이 좀 온실 속의 화초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예, 여기는 동물의 세계다. 국회는. 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이니까 한 5개월. 5달 정도 됐는데요. 네. 저한테는 한 몇 년 지난 것 같이 아. 정말 짧은 말씀이시죠?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네. 예,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굉장히 좀 이렇게 전투 같은 네.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무게감도 크시고 또 책임감도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1심이 나오고 난 후에 22개월이나 지금 걸렸는데요.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네. 이번 결과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전부 유죄냐 이제 일부 유죄냐 이제 네.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저는 그 김경수 지사가 지금 2심에서 선고받은 거는 이제 징역 2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인터넷 댓글 조작 네. 이 부분이 유죄가 받았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부분은 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만 이제 가장 국민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검 도입된 것도 사실은 인터넷 댓글 조작 아니겠어요? 네. 예, 근데 그 부분에서 뭐 1심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김경수 지사가 다퉜고 2심에서도 뭐 오히려 1심보다 더 많은 그 심리가 걸렸고 또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넷 댓글 그 순위 조작에 대해서 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을 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로 인해서 앞으로 또 뭐 보궐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선거가 있는데 좀 그런 앞으로 이제 닥칠 그런 선거에 있어서도 이제 이러한 그 사례가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뭐 네. 모델 케이스로서는 아주 저는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거는 또 이제 대법원까지는 또 가봐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또 어제 초대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이 완료가 됐는데요. 10여 명의 후보군을 놓고 사흘 뒤에 추천위원회가 심사를 통해서 최종 후보 압축에 들어갈 텐데 민주당은 이달 내에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심사 시한과 또 후보들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시한에 맞춰서 이렇게 독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수처라는 것이 또 새로운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그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디 뭐 딱 마감일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당 그러면 결국은 각 당 그리고 뭐 법무부 장관 또 변협 뭐 다 이제 후보 추천을 네, 했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 여당에서 이제 추천한 그 분들을 보면 여당이 정말 공수처를 빨리 출범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당에서 판사 출신 2분을 이제 추천을 네. 했죠. 그래서 전종민 변호사, 그 다음에 또 권동주 변호사 이렇게 2분인데요. 그 전종민 변호사는 이제 여러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최강욱 의원의 지금 공직선거법 그 사건에 지금 변호인으로 좀 네. 뭐 선결을 냈다 지금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 소추위원 대리인을 했다. 굉장히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사실은 굉장히 의심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 권동주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법원에서 근무할 때 우리법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번 국감에서 제가 법사에서 가장 이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우국민,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민변 모든 법조계 인사가 다 이런 그 특정 연구회, 우국민 인사로 채워져서 결국은 코드 인사에 따른 코드 판결, 코드 결정이 나온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문제점을 네. 지적을 했는데 이제
좀 그 권동주 변호사도 결국 법원에 근무했을 때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네.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념적인 편향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여당은 빨리 해야 된다고 지금 야당을 사실 겁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아직 공수처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개정안을 내고 우리가 비토권을 행사를 하면 바로 또 개정안을 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추진하겠다 있습니다.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야당이 정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 후보를 추천을 해야죠. 네. 그런데 지금 여당이 추천한 이 두 분은 여러 가지를 볼 때 뭐 판사 출신이라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뭐 이런 이념 편향성 아니면 그동안의 그런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여당 스스로도 지금 그 납득할 수 없는 후보를 추천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은 판사 출신 두 분을 지금 추천을 네. 했고요. 또 네.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네. 분이시죠. 네. 예,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상당히 지금 여당 쪽에 추천되신 분들이 조금 네, 부정적인 그렇죠. 입장을 지금 예, 보이고 예, 계신데요. 예.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이 과연 비토권 행사 정말 할 상황이 지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게 될까요? 다른 이제 그 뭐 여당 추천이나 다른 또 네, 또 뭐 다양한 변협 뭐 추천도 변협도 있고 이러니까 있죠. 그거는 예.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비토권은 그 우선적으로는 그 추천위원들이 네. 우리 당의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두 분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추천위원님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떠한 이제 비토권을 뭐 어떻게 그 찬성을 할지 아니면 반대를 할지 이 부분은 조금 어제 추천이 됐기 네, 때문에 시간이 그 지나봐야겠군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비토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뭐 야당의 오히려 선택권이죠, 이것은. 네. 예, 이것이 뭐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공수처 출범을 미루느냐. 이거 시작하기도 전에 자꾸만 이제 여당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정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중요하다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를 네. 보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정말 좀 더 그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주머니 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을 했던 특수활동비 문제도 최근 공방이 뜨거운데요. 어제 현장 검증 다녀와서 의원께서는 추 장관 주장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 아마 법사위 보셨을 텐데요. 이제 거기서 지금 추 장관이 갑자기 얘기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에 수사 특활비를 안 내려줘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고 있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또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네. 갑자기 이제 그 발언을 해가지고 저희가 회의하다가 갑자기 또 안건 상정이 돼가지고 어제 다녀오신 예, 거죠? 그래서 문서검증을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가지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그 의문을 제기한 것 때문에 이제 문서검증을 가게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가서 보니까 그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서류를 다 본 건 아니고요. 네네. 중앙지검에서 정리한 이제 그것을 좀 봤고 예. 이제 그 보고를 받았고요. 서류는 다 있는 예, 건가요? 서류가 있습니다만 그게 일일이 뭐 중앙지검에 얼마 이렇게 간 거를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서류를 본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그 대검에서 그 작성을 한 이러한 그 집계 현황 뭐 이런 것을 예,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만 보신 거군요. 보고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그것이 뭐 국민의 대표들이 가는 건데 그것을 허위로 뭐 조작해서 네. 이 숫자를 잘못 집계한 거를 보고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중앙지검에는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 그것은 여당, 야당 의원님, 그 여당 의원님들도 그건 다 있는 자리에서 네. 저희가 확인을 했고 또 그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그 의문은 이제 좀 풀렸고요. 네. 예, 그것은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사실 장관의 그 언행이랑 굉장히 무거워야 되거든요.
어떤 카더라. 뭐 저도 그런 소문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특활비 검증이라는 건 제 기억으로는 유례가 없습니다. 이게 그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나 아니면 어느 상임위에서 나가서 특활비를 검증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사실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근거 문제점을 없는 제기를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이라고 보시는 그냥 거죠? 어디서 그냥 들은 걸 네. 가지고 그러니까 좀 사실 확인이 덜 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네. 그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또 뭐 그날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해서 네. 그 이렇게 일련에 그 이루어지는 것이 좀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것이죠. 네, 여야 갈등도 물론이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 피로감도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연내 개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 장관 거취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권에선 유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인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뭐 대통령이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그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 추미애 장관은 이제 제가 그 법사위에서 이제 여러 번 뵙습니다만 제가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가 이제 검찰을 덮고 있다. 정치인 출신의 지금 저 장관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수장이 됨으로써 저희가 봤을 때는 더 정치적이라고 정치인이 연루된 모든 사건을 지금 다 그렇게 좀 그 수사를 이제 못하게 방해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그렇게 라임 수사 뭐 옵티머스 수사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정치인 출신의 검찰 그 법무부 장관이 그 법무부의 수장으로 있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깨는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법사위를 하시면서 또 여가위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내년 재보선을 그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지금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뭐 이거 어떤 점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 오늘 그것 때문에 여가위가 이제 파행이 됐습니다. 됐죠. 예, 오늘 그 예산 그 이제 심의 그 안이 상정이 돼야 되는 날인데 예, 그 저희 그 국민의힘과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은 그 여가부 장관이 사퇴 전까지는 이제 인정할 수 없죠. 회의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행했다는 점에 대한 좀 강한 유감을 좀 표시하는 바이고요. 이게 성인지 감수성은 제가 변호사 시절에 대법원에서 처음 제가 그 성인지 감수성을 쓴 판결을 제가 처음으로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정말 어렵게 만든 이 용어가 갑자기 보궐선거를 전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 좀 그렇게 남용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우셨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정말 이렇게 이런 데 쓸 용거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 여가부 장관이 그 권력형 성범죄냐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 사건 사실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가위에서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셨어요. 이번에 예결위에서만 답을 못 하신 게 아니라 여가위에서도 지금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정말 그 누구의 편인지 피해자 편인지 아니면 뭐 가해자 편인지가 혼동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그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소신을 보여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에서 좀 오늘 그런 예결위에서 발언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가위원들이 사퇴를 이제 요청하는 거는 뭐 단순히 정쟁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차례 여가위에서 장관님의 발언을 듣기로는 너무 이 여가위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꼭 이번 발언 하나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좀 여가부 장관으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예,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법안 하나 살펴볼 텐데요. 좀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그런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이 3번째 발의가 됐더라고요.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과 좀 어떻게 다른가요? 좀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발의한 거는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20대 때 나왔던 정부 합의안에다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좀 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지를 좀 가미한 것이고요. 세무사 이제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도 실무 교육을 받은 후에야 뭐 기장 업무나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이제 이러한 것이라 이게 이제 세무사와 결국 이제 변호사 간의 좀 직역 다툼 이런 성격으로 좀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변호사 중에서 이렇게 세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러한 점에다가 실제로 이제 실무 교육을 받으면 그것은 뭐 충분히 이런 일정 업무는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법안들은 실무 교육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좀 법안 내용들이 좀 다 다르죠. 아예 이제 뭐 아예 변호사가 이제 세무 업무를 못하게 하는 뭐 이런 법안도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뭐 이렇게 좀 내용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뭐 변호사가 세무사의 좀 업무를 그렇게 서로 좀 상생하는 좀 그런 성격으로 저는 좀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출연하실 때 한번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남은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 정치 구호가 그러니까 힘이 진실이 되는 사회가 아닌 진실이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진실이 힘이 되는 그런 정책 그리고 법안을 좀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엔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아침까지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5도 등으로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맑은 가운데 대기가 점차 더 건조해진다고 하니까요. 화재 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